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로 변모해서 지금 등장했는데, 어쨌든 재난기본소득, 또 기본소득이란 또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충분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2차 추경에 대한 진단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블딥 시나리오 수정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이 수정경제 전망이 불가피해졌다. 20년 그래도 완만한 더딘 회복이지만 완만한 회복을 또 지속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경제가 움푹 패이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하기에 이르른다. 다시 말하면 실물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충격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금융 시장에서도 상당한 급반등이 급등락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제하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죠.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를 합니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했다. 자, 이런 지급하기로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불거지면서 이게 중앙정부 단에서, 이제 지자체 단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불거지기에 이르는 것이죠. 어쨌든 어제입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긴급 재난안전금, 이 기금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이 재난기본소득일 텐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운받으셔서,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보도자료니까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의 조치, 그 통화 수합을 통한 또 외환 공급에 대한 더 추가적인 외환 공급,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또 경기도와 같은 이런 지자체별로 그런 소득을 제공하는과 동시에 중앙정부 단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것에 따른 또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냐?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영문으로는 베이직 인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GBI 그리고 UBI라는 표현도 많이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BI는 guaranteed,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보장되는 소득이다라는 의미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베이직 인컴을 모두에게 guarantee 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UBI라는 표현은 universal,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득이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들이 있겠지만 누구에게 제공하냐? everyone,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월 얼마씩 소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인종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셜 레벨에 따른 어떤 차이, 뭐 계급에 상관없이, 그리고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거, 이게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 준다는 거죠. 조건 없이 주자.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보편성, 모두에게 주자.
보편적으로 주자. 그리고 개별성, 개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소득,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핀란드라든가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했지만 찬반이 엇갈려서 반대가 더 많아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들을 철회한 적도 있었고요. 핀란드가 대표적인데 핀란드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특정 샘플을 정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해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런 실험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세수를 가지고 일부를 소득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수가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뭐 건강, 보건과 관련돼서 세금을 지출할 테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세출을 하겠죠. 세출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2가지 부문으로 나눕니다. 보건, 복지, 고용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부분, 뭐 SOC 부문, 그렇죠? 교육 부문,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세출을 하겠죠. 그 세출을 한 나머지 부분을 결국은 이 UBI,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으로 제공을 할 텐데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쳐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 모두에게 제공하는 거 좋지만 모두가 1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는 거 좋지만 그거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 제공이 되면 당연히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겠죠. 보신 것처럼 이 예산 지출액이 늘어날수록 예산 지출을 늘려서 당연히 기본소득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 지출이 늘어날수록 이 poverty rate, 그러니까 빈곤율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균등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적어도 가난한 사람은 없게 만들자. 배고픈 사람은 없게 만들자 하는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그 빈곤율을 낮게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UBI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다 보면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일하지 않는다. 자,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일을 안 하고 나는 기본소득을 영유하겠다라고 하는 계층들이 많아진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경제가 돌아간다면 그 누구도 일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영유하려고 한다 보면 말 그대로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산 지출 자체가 불가능한, 누구도 세금을 낼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소위 고소득층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모두에게 똑같은 소득을 제공해 주자라는 컨셉인데 고소득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누구에게 가능할까라는 논의가 많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논의고요. 제 생각에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러니까 중동 같은 나라, 자원이 풍부해서 공동의 자산을 팔아서 뭔가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석유라는 자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든 여러 부가가치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라가 가져갈 것인가? 온 국민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원이라는 것은 해당 나라에서 이
뭐라 해야죠? 영주권을 영위하는 이런 계층들은 동등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컨셉에서 자원의 기초에서 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들이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소위 국가를 살림살이 하는 데 쓰는 돈을 주고 또 나머지 돈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컨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자체는 현재로서는 매우 찬성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것도 그렇고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여론조사에서도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여러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컨셉을 마련하는 것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2차 추경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2차 추경, 그러니까 한 해에 추경을 2번 했던 적이 1990년대 말에 2번 있었고요. 98, 99.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또 2번 있었습니다. 2001년, 2003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경이 2번 있었던 해가 2000년대 이후로 2번 있었고 이번에 추경이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데 2020년 추경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2003년 이후로 17년 만에 2차 추경이다. 역시 이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닌 거죠.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그 논의는 2차 추경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저는 답변을 드린다면 가능하다. 1차 추경도 2019년 12월에 국회 통과된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죠? 2019년 12월에 예산이 2020년 본 예산이 통과됐는데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2020년 본 예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돌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마련하는 것이 추경이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차 추경했는데 2차 추경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 1차 추경 당시에는 그 피해 수준이 3월에 끝날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이 피해가 집중되고 말 것이다라는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추경이 편성된 이후로 팬데믹이 선언됐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에 거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점증되고 있다.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한 예산은 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복구라든가 경제 정책에 필요한 또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것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 가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물론 그 의견들은 주로 지금 현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을 전체에게 주자 하는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에 입각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여당이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만 주자, 피해가 집중된 그런 특정인에게만 주자 하는 또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상공인에게만 주자 하는 논리를 지지를 받을 것이고요. 나는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나도 힘들어. 나 지금 무급휴직인데 한 달 동안 소득이 없어. 나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나 알바도 잘렸는데 하는 수많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나는 그럼 제외될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다만 이권의 개입 없이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는 그런 개념 없이 그리고 전혀 정치색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뭐가 맞느냐 하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입니다. 자영업자가 중요합니까? 실업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영업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실업자도 힘듭니다. 알바생들도 알바가 다 잘렸습니다. 뭐 문을 다 닫는 마당에 무슨 알바생이 알바를 하겠습니까? 역시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는 이 소득을 제공하고 누구에게는 소득이 열애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누가 더 힘들까라는 논의에서도 저는 그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소액을 전액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모두에게 다 줄 거면 그게 무슨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그럼 뭐 안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차라리.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명이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그럼 10명이 똑같이 10,000원씩 회비를 낸다고 친다면 그리고 10,000원씩 똑같이 가져가게 한다면 아무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10명 중에 잘 나가는 5명은 뭐 예를 들어서 회비를 10만 원씩 내고 잘 못 나가는 회원들은 10,000원씩만 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모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세입 구조에서 세제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소득을 지급해도 이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핀셋 정책의 한계. 그러니까 소상공인에게 지급해 주는 거 좋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일 수 있어요.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집중적으로 핀셋으로 집어서 그들에게만 뭔가 지원을 해주자. 이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핀셋 정책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죠. 정말 소상공인이면 다 힘든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러 사업의 유형, 지역, 여러 조건에 따라서 전혀 이 코로나19 사태의 악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소상공인에게 모두 600만 원 주자. 온 국민에게 50만 원 줄까? 소상공인에게만 600만 원 줄까? 라는 그런 컨셉에서 정말 핀셋을 집어서 그 피해를 입은 그 계층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작년부터 어려웠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어려웠어요. 원래 어려웠던 계층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소상공인들은 원래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이 원래부터 계속 어려웠던 계층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책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핀셋 정책에 한계가 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인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자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특정 계층에게만 주자 하면 특정 계층에게 몰빵하자 하는 정책은 그 거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나를 그런 혜택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모두에게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 모두가 받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떤 특정 계층에게 특정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크니까 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나를 넣어보자 하는 노력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아닌데 자영업자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1, 2, 3월 달에 매출이 없었는데 매출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매출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폐업을 한다든가, 폐업자에게 국한이 된다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도 조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계층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선순환 구조, 연결성입니다. 물론 어떤 계층에게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들 그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단위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했을 때 더 많이 효과가 있을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예산 지출은 그런 데에 관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는 한 주자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마라톤 주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고쳐야죠. 다리를 고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추경을 편성하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든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좀 무시하더라도 다리를 고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거고, 다리가 고친 후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에게 제공해주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면 특히 쿠폰의 형태, 그리고 뭐 전통시장 상품권의 형태, 아니면 지역화폐의 형태로 제공을 하다 보면 받은 그 모든 계층들이 그걸 어쨌든 써야 되거든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고쳐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또 한 번 다리가 고쳐졌으니까 잘 달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받은 그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여건.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집니까? 소상공인에게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 시급성입니다. 이 사태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게 혹은 특정 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헤아리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모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덟 번째는 국제적 추세도 그렇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주변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는 하겠죠.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난기본소득 전체에게 주는 컨셉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소비회복 실효성 문제, 제한적. 다시 말하면 소비회복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데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품권 줘도 소비 회복되지 않는다. 그게 제한적이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무도 안 나가서 지금 이 소비 활동을 안 하는데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안 나갑니까?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전혀 안 합니까? 물론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면 밖에서 먹을 거 집에서 요리하고 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서 필요로 하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집에서 배추를 생산하진 않잖아요. 집에서 돼지고기를 생산하진 않습니다. 그 여러 식자재를 구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어디서 구매합니까? 온라인에서 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안전한 조건 하에서 지역 경제를 살려가면서 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모두에게 그런 소득을 제공해 줌으로써 특히 이제
지역 화폐라든가 아니면 이 상품권의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면 또 지역 경제, 소상공인을 살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9가지를 말씀드렸고 드릴 말씀 너무 많지만 의견 플러스 의견 하나, 이것까지 더해서 10가지입니다. 의견을 하나 더 한다면 일단 모두에게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주되 캠페인을 열자. 어떤 캠페인? 내가 받아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받지 말자. 받지 않기 캠페인을 열면 어떨까? 우리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성공적으로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착한 임대인 사업에 엄청난 박수갈채를 보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의 활동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해당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나 스스로 판단해서 나 스스로 안 받기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소득층들은 나 스스로 안 받겠다 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굳이 이런 핀셋 정책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논쟁과 비용이 들어갈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결국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컨셉에 맞게 모두에게 제공해주고 다만 안 받기 운동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